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1년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서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6번 문제는 두 재화 XJ랑 YJ 가격이 1기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은 그때 재화 소비점이 60과 20을 선택했대요. 현시선호 이론에 따른 현시선호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가격과 그 다음에 소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무차별 곡선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기가 초이스한 선택점을 통해 가지고 야, 너 어떤 선호를 갖고 있어? 거꾸로 역추적하는 게 바로 현시선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요즘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2기의 가격이 XJ가 20으로 비싸졌고 YJ가 30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재화 소비점이 65와 15를 선택했다면 갑의 선택은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약공리와 강공리 이해되십니까? 현시선호 이론에서 약공리라는 것은 약공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바로 뭐냐면 둘 다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요. 그래서 동일한 예산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예산선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산선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어느 걸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X를 선택했다 그러면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강공리는요. 우리가 이거를 약공리는 그래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해서요. 직접 현시선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현시선호다 이렇게요. 그리고 강공리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동일한 예산선이 아니야. 서로 다른 예산선 하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선 하에서. 그래서 이거는 간접 현시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시선호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공리라고 하면 둘 다 선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X고 Y예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Q0를 선택했습니다. 이 예산선을 우리가 P0라고 할 때 자, 다른 점도 내가 이 밖에 건 당연히 선택할 수 없고요. 내가 다른 선택점인 여기 Q1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P0 하에서 둘 다 선택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Q0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P0 하에서는 이 사람이 Q0를 Q1보다 더 선호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대비했을 때는 약공리만 잘 보시면 되고요. 강공리까지는 뭐 그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강공리는 이렇게 직접 비교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선이 서로 다를 때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그래서 강공리는 여기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예산선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P1이라는 예산선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Q1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Q2라고 할까요? Q2? 이렇게. 자, 그러면 Q0와 Q2가 옛날 예산선에서는 직접 비교가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보시면 P1을 기준으로 보면 Q2와 Q1이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직접 현시선호인 동일한 예산선상에서 나타내는 약공리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강공리는 우리가 이행성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봤을 때 Q1을 Q2보다 더 좋아해. 근데 Q0가 Q1보다 더 좋아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치, Q0가 연결 역할을 해가지고 매개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Q0가 Q2보다 좋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Q0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공리를 위배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약공리를 위배한다,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선택점이 뭐 P0 하에서 이 경우는 X제 가격이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예산선이 있었는데 예산선이 이제 바뀌는 거야. 자,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P1이야. 이해 가시죠? 내가 옛날에 어떤 점을 선택했었냐면 같아지는 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어. Q0를 선택했어. 자, 그리고 여기 Q1이라고 할게요. Q1이야. 이 사람은 약공리는요. 말 그대로 둘 다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P0 하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냐 그러면 예산선이 Q1 하는 것보다 Q0 선택하는 게 예산선이 훨씬 더 받게 되는 거니까 나는 Q0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만약에 가격선이 바뀌어서 P1으로 바뀌었어요. P1 하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둘 다 선택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사과가 배랑 둘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사과가 난 좋다고 그랬어. 어제는 사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사과가 싫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P1 하에서도요. 둘 다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Q0보다 Q1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얘가 과거에는 Q0가 좋다 그랬다가 나중엔 Q1이 좋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공리를 위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요걸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을 좀 표를 만드시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만들면 가격이 이렇게 14 이게 P0라고 할게요. P0 하에서 이렇게 10과 4였었다가 가격이 이게 이제 P0 가격하야. 자, 그랬을 때 새로운 가격선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내가 선택한 게 여기 60과 2니까 요게 Q0라고 할게요. 60과 20을 선택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격이 변했어. 가격이 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20과 30으로 변화했습니다. 얘를 P1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소비점이 얘를 선택했어요. Q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1 하에서 요게 Q1이야.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Q0가 되는 거죠. Q0 하에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점이 바뀌었을 때 약공리를 위배했나? 그거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예산선을 형태를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선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어요. 옛날 P0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격이 좀 X제 가격이 비싸지고 Y제 가격은 싸지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옛날 예산선 가격 하에서요. 이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4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상황에서요. 만약에 Q1을 선택했으면 1250이니까 1400보다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P1의 예산선은 기울기가 더 커져요. 기울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얘가 P1의 예산선 하에서는. 자, 그런데 이때는 새로운 상황을 보니까 1750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잠깐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살짝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P0 하에서는
P0 하에서는 자 예산선을 완만하게 그릴게요. P0 하에서는 자 Q0 선택할 때는 1400이야. 이거 선택할 때는 예산선이 1400인데 Q1을 선택할 때는 1250이니까 여기가 Q0고 Q1은 여기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시 또 한번 볼게요. 자 P1의 예산선 하에서는 P1은 예산선이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자 그때 네 여기 나와 있는 P1에서요 Q1을 선택하면 1750인데 Q0 선택하면 돈이 더 밖으로 가게 되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Q0가 되고요. Q1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우리가 같이 고려했을 때 점이 어떻게 찍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가파르는 게 안쪽에 있으니까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선택 가능한 상황인데 Q0가 밖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Q0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고 Q1이 여기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우선 여기서 요거로 보면 돼요. 연두 색깔, 녹색깔 예산선 P0 하에서는 Q0 선택했을 때보다 Q1 선택할 때가 안쪽에 이렇게 찍히잖아.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진 새로운 예산선 하에서는 Q1을 선택할 때는 여기인데 Q0 선택이 밖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약공리가 위배인가 아닌가를 한번 볼게요. 약공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안 되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씩 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선 출제가 돼서 가볍게 약공리가 위배되는 상황 그걸 중심으로 조금씩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약공리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과연 배신을 때리는가? 예, 약공리를 위배하게 되면은 배신을 때리는 거고 약공리를 충족하게 되면 배신 때리지 않는 거야. 자 옛날 예산선 하에서는요 내가 Q0를 선택했어. 이해 가시죠? 근데 새로운 빨간 색깔 예산선에서는요 Q1을 선택했는데 이건 배신한 건가? 배신한 게 아닐 수 있어. 근데 약공리를 충족한다고요. 왜냐면요 새로운 P1의 예산선 하에서 내가 Q1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배신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제는 Q0가 좋다고 해놓고 오늘은 왜 Q1이 좋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신한 게 아니고 선택했지만 Q0는요. 선택 대상에서 없어진 거야. 선택 대상에서 사라진 거야. 제거가 된 거야.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Q0를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Q0는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럼 내가 어떤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Q0가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뭐 이 세상에 없어지니까 슬픈 상황이죠. 이건 배신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배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공리를 위배한 게 아니야. 배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비슷한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배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니은 한번 볼까요? 2기의 가격이 이렇게 변했어. 20, 20으로 변했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 20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가격이 변했어요. 얘가 똑같은 패턴으로 해보세요. P0고 P1으로 변했습니다. 소비 선택점이 원래 Q0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게 새로운 상황인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P0 하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P0는 지금 가격이 X제각이 비싸지고 Y제각이 싸진가 요거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Q0를 선택하면 1400인데 Q1은 170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Q0, Q1이 밖에 있어요. Q1, Q0. 자, 빨간 색깔은 옛날 지금 연두 색깔로 해야겠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는 상관없긴 한데 위에 거랑 색깔 맞춰서 한번 그릴게요. 원래 예산선이 연두 색깔로 돼 있으니까 조금 어차피 똑같이 가팔라지게 되는 거니까 색깔 맞춰 그립시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얘가 P0야. 그때 Q0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야. Q0. 근데 Q1을 선택할 때는 밖에 이렇게 있는 거야. 왜냐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밖에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볼게요. 가격이 비싸졌어. 이렇게. 비싸졌는데 이때는 Q0와 Q1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왜냐면 예산선이 똑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Q0와 Q1이 같이 있는데 얘가 60, 20이고 50, 30이니까 여기가 Q0고 여기가 Q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1일 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은 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 살짝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X가 있고 Y가 있고 자, 빨간 색깔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녹색깔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옛날 예산선이고요. 얘가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Q0와 Q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성립하면서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옛날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훨씬 얘가 밖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요거 똑같이 성립하죠. 그럼 Q0, Q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요거 상황에서 보면 Q0보다 Q1이 점점점 보면 더 밖에 위치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건 어떻게 돼? 같은 빨간 색깔 선상에 있으니까 요 둘을 합쳐서 그린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지울게요. 지저분해지니까. 어렵죠? 근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긴 해. 근데 뭐 나중에 최후의 보루로 약공리는 좀 보세요. 아주 자주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예산 선상에서는 P0 하에서는 내가 Q0가 좋다라고 그랬어. P0 하에서 내가 Q0가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Q0를 선택한 거야. 무차별국수를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 근데 P1 하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에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1이 좋다고 그런 거야. 아까와는 달리 아까는 이게 선택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약공리를 위배했다 보기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좋다고 한 거야. 얘는 선택할 수 없어가지고 빠진 거야. 근데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 보시면 내가 Q1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약공리를 위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설명을 쭉 해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거는 아예 선택 대상이 되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선택한 거야. P0 하에서는 얘를 선택한 거야. 근데 옛날에서는 얘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상황에 Q1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약공리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은 건 맞고 여기 니은은 약공리를 위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택 대상이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선택 대상이 아니었었다고. 내가 여기서는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약공리는 뭐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안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뀐 다음에 선택이 바뀐 거야. 그게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옛날 예산선 연두 색깔 하에서 얘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관심 있는 이성 친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난 Q0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1년 지난 다음에 얘가 좋다고 하는 건 야, 너 배신했냐? 배신한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가 밖에서 온 거죠. 선택 대상이 이제 밖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없었고 지금은 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공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약공리의 위배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선택 대상에서 제거된 거니까 위배된 건 아니고 요 뒤에 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 항상 성립한다. 우리 약공리와 강공리 중에서 요 앞에 보시면 강공리는 예산선이 두 개 다른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제약 조건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강공리가 성립하게 되면 약공리는 반드시 성립해요. 근데 약공리가 그러니까 강공리가 더 안쪽에 더 강한 스트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것처럼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표현 보시면은요,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 그러니까 가성비는 떨어져요. 이 문제는. 근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만 조금 생각하시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강공리까지는 안 나오고 이 지문은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근데 강공리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약공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신을 때렸나 때리지 않았나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7번은 어빙 피셔의 2기간 최적 소비 선택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시점간이죠. 현재와 미래 간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두 정상제이고요. 차입 제약은 없고 각 기간의 소비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어빙 피셔의 이 모형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점간 자원 배분인데 아시다시피 목적식이 있고요. 제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이 C1, C2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제약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은 아시겠지만 현재 소득이고 미래 소득이 있을 텐데 미래 소득은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시죠? 이거 쉽게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사과 먹는 거랑 1년 후에 먹는 거랑 만족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1에다가 C2는 1 플러스 R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무차별 곡선 같은 게 또 있어야 되는데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제약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자,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미래 소비가 빵이야. C2가 빵이니까 맥스 현재 소비는 Y1 플러스 Y2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요. C1이 제로야. 그럼 C2는 여기는 1 플러스 R에다가 Y1 플러스 Y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산선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는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1기의 소비가 증가했어. 1기의 소득이 증가하고 2기 소득,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요. 1기가 증가하던 2기가 증가하던 예산선이 이렇게 있던 찰나에 밖으로 이동을 한다고. 여기가 C1이고 C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1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Y1이 올라가? 여기 Y1 올라가? 그럼 이게 밖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평행하게.
자,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Y1이 증가 시 또는 Y2가 증가 시 이렇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합니다. 평행하게 상대 가격에 R 기울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밖으로 이동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여기 정상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한다 이래야죠. 얘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증가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2기 소득이 증가하며 현재 소비, 1기 소비 감소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점간 자원 배분도 자주 출제되는데 어렵지 않게 박스에서 먼저 소득 증가하면 예산선이 밖으로 평행하게 가는데 다 정상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기 소비와 2기 소비 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니은하고 리을이 틀린 거 들어간 건 다 틀려요. 요건가?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이럴 때는 다 날아가니까 3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사실 보면은 답에는 정답 없음 해놨는데 요걸 좀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답은 찍어야지. 만약에 내가 답을 찍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를 찍어야지. 이건 문제 이상합니다 해서 100 아무것도 안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져.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변한다고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하나는 대체 효과가 생깁니다. 자, 대체 효과는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기울기가 이렇게 회전 이동해서 가팔라지는 거야. 그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우리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현재 소비를 줄여야 돼. 그리고 미래 소비는 증가시켜야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대체 효과만 얘기하면 미래 소비는 증가한다. 이게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소득 효과는 여기 예산선의 영역을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축자예요? 차입자예요? 저축자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뭐 어떻게 지금 기본 강의 같이 너무 또 레벨을 낮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기본 강의 보시면서 잘 하세요. 여기는 차입자에 해당하는 건데 차입자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고요. 자, 그래서 소득 효과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차입자다라고 하면 차입자는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예산선의 영역이 쭈그러들잖아요. 자, 반면에 저축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저축자는요. 보이세요? 노란 색깔. 저축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소비도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다 정상제라고 그랬으니까 둘 다 증가하고요. 만약에 차입자 같은 경우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뭘 물어봤어? 2기의 소비를 물어봤습니다. 2기의 소비. 대체 효과는 2기의 소비가 증가해. 근데 이게 만약에 저축자랑 같아지게 되면 2기의 소비에 초점 맞추면 증가합니다. 물론 출제자 뇌리에는 이게 저축과 관련돼 가지고요. 저축자인 경우를 상정하고 생각해 가지고 디귿이 맞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렇게 저축자로 보고 들어가셔도 돼. 근데 엄밀한 의미에는 문제
단 이 경우는 저축자를 상정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차입자라고 가정하게 되면 차입자는 미래 소비가 감소하잖아.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증가하지만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감소하니까 얘는 C2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C2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저축자인 경우에는 같은 방향이라서 증가한다 할 수 있는데 차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복수 정답으로 다 정답이 없잖아. 이것도 틀린 거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아가지고 정답 없음 이렇게 된 거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6번하고 7번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니까 난이도 상상상이니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7번은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때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거 완전 대체제 관계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등량곡선을 계산하게 되면 L과 K가 우하향하는 직선의 등량곡선이 됩니다. 자, 이거 완전 대체 관계니까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또는 등량곡선 생산함수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콥과 더글라스, 사람의 이름이에요. 더글라스 생산함수다. 이렇게 되면 생산함수에서는 대체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1이야, 1. 이렇게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형태가 되는 L자 형태가 되는 등량곡선인 경우에는 네, 이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죠. 그래서 레온티에프 네, 생산함수인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 탄력성은 무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설명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9번 봅시다.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확실성화의 선택을 나타내는 건데 자, 포노이만 모르겐스텔은 효용함수에서 효용은 서수적 아니요, 여기서는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값을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기수적인 효용의 의미를 지닌다.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 있고요. 2번 값이 가지고 있는 복권 상금에 대한 기대 가치는 500인데요. 500만 원이라 할게요. 근데 이 복권을 최소 내가 450만 원에 팔 용의가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이게 불확실성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차이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만큼까지 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살짝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기대 소득, 기대 효용 이렇게 해서 나타내죠.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좀 지저분하네. 이렇게 합시다. 생각보다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서요. 점점점을 역시 곡선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직선 요걸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 길 있잖아. 요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라는 거. 이 형태를 잘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넘어갈게요. 3번 위험 기피자는 기대 가치가 제로인 복권. 여러분 위험을 싫어하면 기대 가치가 제로인 거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할래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위험이 있으니까 기대 가치가 이렇게 50만 원 더 줘도 할까 말까 되는 거니까 구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험 선호자 같은 경우는 뭐야? 만약에 기대 가치가 제로인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중립자는 상관없는데 위험 기피자는 이런 거 안 사. 복권 구입 안 하고 보험에 가입 안 하는데 위험 선호자는 야 이거 뭐 남는 장사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막 가입할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m이 지금 소득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복권을 구입한, 이 복권이면 맞아요. 위험 선호자는 복권을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험에는 가입 안 해요. 오히려 제로가 되는 거면은 뭐까짓 거 뭐 위험 좀 생긴다고 해서 위험을 선호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되니까 이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권이냐 보험이냐 그거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은 요게 소득 M이고 여기가 U면 이게 1일 때가 이거 아닙니까? 1일 때가 얘가 M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함수가 루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트 M이면 이렇게 위험 기피자야.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기피자. 얘는 어떻게 된다? 위험에 대한 중립자야. 위험에 대한 중립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의 1.5 아니면 제곱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효용함수가 뭐 m의 1.5 제곱이라 할게요. 뭐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위험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선호자, 러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럼틀 생각하세요. 미끄럼틀, 스키, 활강 한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당하게 무섭고 얘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위험 기피자가 아니라 위험 선호자다 이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 생산함수죠.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고요. 자,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대체 탄력성이 이 경우 항상 1입니다.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항상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0.4 더하기 0.6이네. 0.4 더하기 0.6 해서 1이 되는 1차 동차고요. 1차 동차 생산함수인 경우이고 이때는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CRS예요. 불변인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의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1번 볼까요? L과 K가 같을 경우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다. 여러분, K 대신에 L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자, 5 L에 0.49 K 대신에 L을 집어넣게 되니까 L에 0.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5 L에 1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노동의 한계 생산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MPL 자, 노동으로 미분하는 거죠. 한계 생산이니까. 네, 이렇게 미분을 하시게 되면 L로 미분하니까 그냥 5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은 5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자, 2번 볼까요?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은 L과 K의 크기에 따라 아니요. 항상 1이야. 항상 1. 이거는 1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왜 1인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접 계산해 보셔도 돼. 대체 탄력성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모가 뭐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한계 생산의 비율인 한계 기술 대체율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MRTS LK가 얼마였었는데 MRTS LK가 얼마나 변화하냐 이거 분해 그 다음에 L분의 K가 얼마였었는데 델타 L분의 K가 이렇게 됩니다. MRTS 저거 계산하시면 돼요. MRTS는 아시겠죠? 여기서 다 하기에는 그래서
MPL 사실 객관식에서는 1이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MPK분의 MPL 이거고요. 요거 델타 MPK분의 MPL 요거 MPL 이렇게 써야겠죠. MPL 요거야. 이거분의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너무 기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죠.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MPK분의 MPL 계산해 보세요. 자꾸 계산해 보세요 하면서 제가 자꾸 하고 있는데, 자, MPK는 어떻게 돼요? 요 K로 미분하면 0.6이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0.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0.6이 앞으로 가고 5는 그냥 써주고 L에 0.4, K에 마이너스 0.4. 이거 분해, 그만 공간이 없어요. MPL로 미분하면 0.4 내려가고 하나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0.4 써주고 5고, 네, 저걸로 미분하니까 L에 마이너스 0.6, K에 0.6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5와 5 지워지고 6분의 4 남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띡띡띡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이 다 싹싹 지워. L분의 K니까 요거랑 지워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0.4, 0.6 해서 이거 다 지워지고, 여기 위에 거랑 하면 요거랑 5는 지워지고, L분의 K 요거 나타내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이렇게 지워져요. 다 지워져서 궁극적으로 1 이렇게 남습니다. 아셨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때는 그냥 1이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등량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아니죠. 이거 MRTS를 계산해야지. 그래서 MRTS를 계산하면 SLK는 살짝 여기 계산을 해놨습니다. 5와 5 지워주고 6분의 4, 0.6분의 0.4. 여기 보시면 L이 0.6이 내려가면 0.4랑 만나니까 L분의 K 이런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L이 증가할 때 MRTS는 체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체감하면 이게 뭐야? MRS가 체감한다 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규모에 대한 수익이 어떤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차 동차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이렇게 되니까 규모에 대한 얘기는 뭐야?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L이 2배 증가하고 K가 2배 증가했어요. 꼭 2배 아니어도 돼. L과 K를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더니, 자, Q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야. Q도 2배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이렇게 해야죠. 다음 5번. 한계 기술 대체율은 아니요, 체감한다고 그랬잖아.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답은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답만 찾는다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